세조 7년인 1461년 남편 정종이 영모 혐의로 처형되자 경혜공주는 전라도 순천관하에 노비로 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딸이 연자제라는 가혹한 법규에 묶여 최하층 신분으로 전락한 일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개인의 비극인 동시에 당대 정치 지형의 냉혹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1436년 문종의 장녀로 태어났으나 어머니 현덕왕후가 출산 직후 승하하는 바람에 부왕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문종은 홀로 남은 딸을 곁에 두고 직접 학문을 가르치며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귀하게 키워냈습니다. 동생 단종에게는 하나뿐인 혈육이자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든든한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450년 영양이 정종과 가약을 맺을 당시 문종은 딸을 위해 한성 양덕방에 30채의 민가를 허물고 대규모 저택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이 파격적인 건축 사업은 백성들의 원성을 살 만큼 거대한 규모였으나 그만큼 왕실의 위엄과 공주를 향한 부왕의 깊은 애정이 투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주는 명실상부한 도성의 중심이자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서 평탄한 삶을 누렸습니다.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공주의 운명은 급격한 정세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공주의 사전은 위태로운 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지만 1453년 계유정난이 발발하며 수양대군 일파가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남편은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고 공주를 지탱하던 지지 세력이 완전히 붕괴하면서 그녀가 누렸던 모든 보호막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경혜옹주의 그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36년 봄 경복궁의 깊은 궁궐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첫 번째 손녀이자 세자 문종의 장녀인 경혜공주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갓 태어난 손녀를 품에 안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나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조선 왕실의 가장 고귀한 꽃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어머니 현덕왕후가 공주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있었으나 부왕 문종은 딸에게 2배의 사랑을 쏟았습니다. 문종은 정무로 바쁜 와중에도 공주를 곁에 불러 직접 붓을 잡게 하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공주는 영민하여 아버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왕실의 기품을 몸에 익혔습니다. 단정하게 앉아 글을 읽는 공주의 모습은 홀로 된 문종에게 큰 위안이자 기쁨이 되었습니다. 공주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남동생 홍이었습니다. 공주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궁궐 뜨락을 거닐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동생이 무서운 꿈을 꾸면 밤새 곁을 지키며 등을 토닥여주던 자애로운 누나였습니다. 두 남매의 우애는 궁궐 안팎에 칭송이 자자했고 공주는 동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시절의 공주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자 누이로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450년 공주가 16살이 되던 해에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부왕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공주의 지위는 더욱 존귀해졌고 문종은 딸의 혼처를 결정하기 위해 전국의 인재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간택된 배필이 바로 학문이 깊고 성품이 강직한 영양이 정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조선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듯 화려하게 치러졌으며 도성 사람들은 선남선녀의 만남을 축복했습니다. 문종은 사위와 딸을 위해 한성 양덕방에 30채의 민가를 허물고 대저택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집은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과 맑은 연못을 갖춘 도성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공주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며 짧지만 달콤한 신혼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왕실의 권위와 부친의 사랑이 깃든 이 저택은 공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운명은 이 찬란한 봄날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위 2년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문종이 39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온하던 궁궐은 순식간에 슬픔의 바다로 변했고 12살 어린 단종이 홀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공주는 부왕을 잃은 충격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위태로운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을 마주했습니다. 동생이 왕위에 오르자 공주의 대저택은 어린 왕이 의지하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궁궐의 엄격한 분위기를 피해 누나의 집을 자주 찾으며 마음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서는 숙부 수양대군의 매서운 눈빛이 어린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행복했던 집이 이제는 거대한 권력의 폭풍우와 맞서야 할 전쟁터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찬란했던 황금기는 저물고 있었으며 공주의 앞날에는 핏빛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울음을 삼키며 동생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어떤 풍파가 와도 꺾이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귀한 꽃으로 피어났던 그녀의 삶은 이제 동생과 가문을 지키기 위한 거친 투쟁의 역사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경의 공주에게는 찬란한 봄날 대신 혹독한 권력의 칼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2살 어린 단종은 홀로 왕좌에 올랐고 조정은 숙부 수양대군의 야심 아래 숨을 죽였습니다. 공주의 거처인 양덕방 저택은 단종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위험한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주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공주가 내온 차를 마시며 인자하게 웃었으나 그 눈빛에는 서늘한 야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주는 숙부의 웃음 뒤에 가려진 칼날을 직감하며 매일 밤 불안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1453년 10월 마침내 도성을 피로 물들인 계유정난의 함성이 정막을 깨고 터져나왔습니다. 공주를 지탱하던 충신들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차례로 처참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공주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남편 정종에게도 가혹한 올무를 씌웠습니다. 그는 정종을 영모의 괴수로 몰아 먼 유배지로 압송하며 공주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공주는 부왕이 지어준 저택의 대문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군사들은 자비 없이 남편을 끌어내어 공주를 철저한 고립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의 정원에는 이제 권력자들의 감시와 차가운 조소만이 가득했습니다. 공주의 이름 앞에는 왕의 딸 대신 역적의 아내라는 주운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1461년 유배지에 있던 남편 정종이 결국 세상을 떠나자 공주에게는 연좌의 죄가 내려졌습니다. 세조는 공주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고 그녀를 전라도 순천의 관비로 전락시켰습니다. 당시 공주는 뱃속에 새 생명을 품고 있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왕녀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예우조차 거두어들이며 그녀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부왕이 마련했던 비단옥과 폐물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국가의 소유로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공주라는 고귀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가장 참혹한 신분 파괴였습니다. 공주는 살결을 파고드는 거친 삼배옷으로 갈아입으며 무너지는 가슴을 억눌렀습니다. 붓을 들던 고운 손으로 집신을 고쳐 신으며 그녀는 순천으로 향하는 백리길에 올랐습니다. 도성을 떠나는 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한 조각씩 깎여나가는 참담한 고통이었습니다. 만삭의 공주는 거친 달구지에 몸을 실어 태동의 통증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흙탕물 튀는 길을 직접 걸으며 수백 리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도성 백성들은 죄인이 된 왕녀를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공주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잠자리조차 관청의 허름한 헛간이나 마구간 옆을 빌려야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 여정은 조선의 가장 고귀했던 여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악의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순천 관아에 도착했을 때 수령은 공주를 한 명의 물건처럼 취급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관청의 노비 명부인 노비안의 경애라는 이름과 함께 관비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공주의 신부는 왕실의 족보에서 지워졌고 그녀는 국가의 소유물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고을 수령인 순천부사는 공주를 굴복시키기 위해 비천한 허드렛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고 물을 깃는 노역을 시키며 공주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비천한 삼배옷을 입고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대청마루에 꼿꼿이 앉았습니다. 그녀는 부사를 향해 나는 왕의 딸이다라고 일갈하며 왕실의 기품으로 관아를 압도했습니다. 비록 죄인의 아내로 신분이 격하되었으나 고을 수령 따위가 함부로 부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였습니다. 왕실의 기계를 잃지 않은 매서운 눈빛 앞에 당당하던 부사는 오히려 사지가 떨리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공주에게 감히 노역을 시키지 못하고 그녀를 별당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공주는 몸은 관청의 종이 되었을지언정 왕녀로서의 자긍심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도 부왕이 가르쳐준 성현의 문장들을 가슴에 더욱 또렷하게 새겼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동생 단종을 지켜내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찬란했던 황금기는 완전히 막을 내렸고 가장 고귀했던 여인의 처절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세조의 칼날조차 베지 못한 왕실의 기품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천 관아의 차가운 별당에서 공주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홀로 해산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세조는 아들을 낳으면 즉시 죽이고 딸이면 노비로 삼으라는 비정한 어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공주는 상고의 진통 속에서도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고결한 기품에 감복했던 순천부사는 세조의 명령을 거역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세조에게 공주가 딸을 낳았다고 허위 보고를 올리며 갓 태어난 아기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공주는 아들 정미수를 살리기 위해 아이에게 여자아이의 옷을 입히고 이름조차 계집아이처럼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부터 세상의 눈을 피해 철저하게 딸로 위장시켜 키워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고운 치마를 입히고 머리를 따아주며 공주는 어미로서 찢어지는 심장을 다스렸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왜 치마를 입어야 하는지 묻지 않았고 공주는 그런 아들의 눈을 보며 오직 인내만을 가르쳤습니다. 관청의 관리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공주는 아들을 등 뒤로 숨기며 정체가 탈로 날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세조의 감시와 압박이 계속되자 공주는 아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세상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 품었던 은장도를 꺼내 자신의 검고 긴 머리카락을 단칼에 잘라내고 회색 승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왕녀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흩어지자 공주는 비로소 권력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법명을 보덕이라 짓고 절간으로 들어가 아들과 함께 은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세조는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된 조카딸을
더 이상 핍박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감시의 끈을 늦추었습니다. 공주는 순천에서의 고된 생활을 뒤로하고 한양 근처의 정업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은 남편을 잃은 왕실 여인들이 머무는 곳이었으나 공주에게는 아들을 키워낼 마지막 요새였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예불을 올리며 동생 단종과 남편 정종의 명복을 빌고 아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에는 낡은 염주가 들려졌고 입에서는 경전의 말씀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절간의 비좁은 방에서 아들에게 직접 글을 가르치며 그가 가문의 대를 이을 제목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정업원의 생활은 극도로 빈곤했으나 공주는 아들의 교육만큼은 부왕 문종이 가르쳐준 대로 엄격히 행했습니다. 종이를 살 돈이 없어 방바닥에 모래를 깔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가며 아들에게 성현의 도리를 일러주었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가르침을 받으며 반듯하고 강직한 청년 선비로 조금씩 성장해 나갔습니다. 공주는 아들에게 복수심보다는 세상을 넓게 보는 지혜를 가르쳤으며 언젠가 찾아올 복권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장성하여 제 목소리를 낼 때까지 여장을 시킨 채 묵묵히 세월의 풍파를 견뎌냈습니다. 절 뒤편의 작은 텃밭을 일구며 공주는 흙을 만지는 노동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신비와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였으나 눈빛은 왕녀의 기상을 잃지 않고 늘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공주는 매일 밤 아들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부왕 문종에게 이 가여운 핏줄을 지켜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문은 서서히 퍼져나갔고 공주의 인내와 기품을 존경하는 이들이 몰래 쌀과 옷가지를 보내와 그녀를 도왔습니다. 공주는 그들이 보내온 소박한 양식으로 아들을 먹이고 자신은 거친 나물로 허기를 채우며 어미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조는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공주와 그 아들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주의 변치 않는 기품과 눈물겨운 모성애에 깊이 감동하여 정미수에게 관직을 내리고 가문을 복권해 주었습니다. 공주는 장성한 아들이 비로소 치마를 벗고 선비의 당당한 관복을 입는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녀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들을 품고 견뎌낸 인고의 시간이 드디어 찬란한 결실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가문의 대를 이었고 훗날 조선의 중신으로서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공주는 아들이 도성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부왕과 남편에게 진 빚을 다 갚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업원에 남아 수행하며 남은 생을 먼저 떠난 가족들의 명복을 비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공주의 삶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으나 그녀의 영혼은 단 한 번도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스스로를 가두었으나 그것은 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한 거대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인고의 기록은 훗날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강인한 어머니이자 여인의 전설로 기록되었습니다. 세조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부처에게 몸을 의탁한 조카딸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압박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냄으로써 아들과 가문의 마지막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정업원에서의 생활은 왕녀의 신분과는 거리가 먼 지독한 빈곤과 고독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주는 매일 새벽 산사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가장 먼저 일어나 부처님 앞에 맑은 물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법당 바닥에 엎드려 먼저 떠나보낸 남동생 단종과 남편 정종의 명복을 빌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왕실의 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꿈이었는지를 매일같이 되새겼습니다.
공주는 정업원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다른 비구니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그녀는 관청에서 보낸 감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경전을 암송했습니다. 공주의 입에서는 원망의 말 대신 자비의 말씀이 흘러나왔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수행을 통해 더욱 맑고 단단해졌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백성들은 승복 차림의 공주를 보고 그 기품에 놀라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을 동정하는 이들에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어떤 시련도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세조는 말년에 이르러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이 저지른 살생에 대해 깊은 후회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조카딸 경혜공주가 비구니가 되어 정업원에서 고결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정업원에 많은 양의 쌀과 비단을 보내고 저를 중창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공주는 원수와 같은 숙부가 보낸 시주물을 거절하지 않고 이를 굶주린 백성들과 나누며 보살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세조의 참회를 묵묵히 받아들임으로써 과거의 매듭을 풀고 아들의 앞날을 위한 현실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조는 마침내 정미수에게 관직을 내리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공주는 아들이 당당히 궐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부왕문종에게 약속했던 소임을 다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준 후에도 정업원을 떠나지 않고 남은 생을 오직 수행과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부처의 품 안에서 가장 자유롭고 고결해졌습니다. 그녀는 비구니 보덕으로서 조선 역사의 가장 강인한 어머니이자 지혜로운 수행자의 이름을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1473년 정월 한양의 정업원에는 유난히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구니 보덕으로 살아가던 경혜공주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8이라는 길지 않은 세월을 돌아보며 자신이 지켜온 아들과 가문의 앞날을 마지막으로 축복했습니다. 공주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부처님께 마지막 예불을 올리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던 날 정업원의 비구니들은 고결한 영혼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성종은 고모의 파란만장한 삶을 애도하며 왕실의 법도에 따라 성대한 장례를 지시했습니다. 공주는 비록 승복을 입고 생을 마쳤으나 죽어서는 다시 조선 왕실의 존엄한 공주로서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남동생 단종의 곁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공주의 임종은 조선 왕조가 겪었던 가장 시리고 아픈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주가 여장을 시켜가며 목숨을 다해 지켜낸 아들 정미수는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당당한 중신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성종과 연산군 시대를 거치며 형조판서와 우찬성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가문의 명예를 다시 세웠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인내와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강직한 선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정업원을 수시로 찾아가 어머니가 남긴 수행의 흔적을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미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수모와 헌신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며 가문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조선의 명문가로 이어졌고 이는 경혜공주가 나락의 밑바닥에서 피눈물로 일구어낸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공주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과 자식을 향한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유해는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검면에 위치한 남편 정종의 묘소 옆에 나란히 안치되어 있습니다. 생전의 권력에 비정한 칼날 때문에 강제로 떨어져 지내야 했던 부부는 죽어서야 비로소 한자리에 누워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공주의 무덤은 다른 왕실 묘역과는 달리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조성되었으나 그 속에 담긴 사연은 어떤 화려한 능보다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묘비를 보며 신의를 지킨 남편과 가문을 지킨 아내의 지극한 사랑을 가슴에 새깁니다. 훗날 숙종과 영조시대에 이르러 남편 정종의 억울한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영조는 공주의 절개와 고난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조선 공주의 표상으로 삼아 후대에 널리 알리도록 명했습니다. 공주의 묘역 주변에는 매년 봄이면 고결한 기품을 닮은 꽃들이 피어나 그녀의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듯합니다. 그녀는 이제 차가운 순천의 흙바닥이나 정업원의 좁은 방이 아닌 남편의 곁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혜공주의 삶은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한 줄기 등불과도 같습니다. 경혜공주,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불행한 공주로 불렸으나 역사 속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강인한 어머니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가장 고귀한 꽃이자 가장 강인한 어머니였던 경혜공주의 일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진 풍파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묵직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경혜공주가 가졌던 그 단단한 마음과 지혜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녀의 고결한 넋이 하늘에서도 여러분의 앞날을 지켜주리라 믿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